안녕하세요. 서울 명동에서 14년째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21년차 네일리스트 조아라입니다. 즐기로운 네일라이프 오늘의 주제는 취업인데요. 제가 그동안 즐기로운 네일라이프에서 초보 네일리스트의 취업 그리고 창업에 대해서 몇 번인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채용 공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좀 이르게 1인샵을 시작을 해서 13년 동안 운영을 해왔는데요. 저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고객님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저의 샵 운영 방식을 좀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리고 문의도 많이 받고 이력서도 받고 그랬었는데 제가 오랜만에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원장님 핸드폰 번호로 전화해서 구인 광고 보고 연락드렸어요 해서 이력서랑 리퍼부셔 가져가서 면접 보고 그러면 됐는데 지금은 그때랑 하는 시술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지원하는 방식도 다 다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력서를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는 정말 서류만 봐도 와, 이 사람 정말 궁금하다, 빨리 면접해서 만나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분이 계셨는가 하면 어떤 분은 면접까지는 시간을 낼 필요도 없겠다 하고 그냥 서류에서 접게 되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 뭐지, 지금 장난하자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됐던 경우도 있었고요. 오늘은 제가 받아본 지원자 중에서 면접까지는 못 가는, 그러니까 서류에서 걸러지는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을 디스하려고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취업을 원하시는 초보분들한테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어디까지나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알고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력서는 안 보내고 질문만 해요. 저는 근무 시간에는 전화를 잘 못 받을 것 같아서 샵 카톡을 공개를 하고 샵 카톡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보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샵 카톡으로 이런 게 오는 거야. 시술 보조로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로 시작을 해서 질문을 막 하는 거야. 뭐 거기 들어가면 쌤이 폴리젤 알려주시나요? 이딴 질문은 이력서를 보내기 전에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리고 면접까지 본인이 가면은 면접 때 물어봐도 돼. 아니야, 채용이 되고 나서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면은 설마 안 알려주겠어? 때가 되면 알아서 알려주겠지. 근데 뭐 거기서 일하면 뭐 알려주시나요? 지금 나더러 지금 돈도 주고 기술도 가르쳐 줄 것을 뭐 약속을 하려는 거야 뭐야. 그리고 심지어 그거는 공고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네일샵에 손님이 타샵 아트 가격 문의하는 것처럼 질문만 막 계속 하는 거야. 그것도 지금 당장 상관없는 질문들 있잖아. 그래서 계속 대답을 해주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면접을 당하고 있는 건가? 그럼 나는 이 사람 뭐 손님이야? 아니면 우리 샵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고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보낼게요 이러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얘는 진짜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진짜 걸러야겠다, 짜증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라면은 그렇게 가볍게 연락을 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카톡도 지금 개인 카톡이 아니고 샵 카톡이잖아요. 남의 영업장에 심지어 취업을 하겠다고 문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의가 없나 싶더라고. 취업을 하고 싶은 샵이 있으면은 그 샵의 구인 공고를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에 웬만하면 근무 조건, 원하는 자격 조건 이런 게 다 써 있어요. 안 써 있으면 이상한 곳이야. 근데 안 써 있는 샵에도 너무 가고 싶을 정도로 잘 나가는 샵이라면 물어보지 말고 이력서를 내든가. 근데 우리는 필요한 정보를 다 써놨고, 그리고 구인 광고를 내는 샵은 지금 너무 바빠서 일손이 부족한 샵이잖아요. 약간 바쁘다고요.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이 아트 얼마예요? 저 아트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손님들 귀찮잖아. 그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어. 아니, 오히려 그 손님들보다 더 싫어. 최소 손님은 나한테 돈을 쓸 생각으로 물어보시는 건데 지금 얘는 우리 샵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들어오지도 않았고 일단 내가 면접을 봐야지 들어오든가 말든가 정해지는 거야. 근데 그러지도 않은 애가 뭐 자기가 지금 나를 면접을 하고 앉아있잖아. 뭐냐고 그게. 그러니까 공고가 올라오면은 일단은 정말 자세히 잘 읽어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나중에 서류 통과하고 면접 볼 때 그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타이밍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력서를 보내는 단계에서 흐흐, 크크, 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력서 부실. 나 때는요, 문구점에 가서 이력서를 사서 거기에 자필로 쓰고 막 거기에 주민등록번호 막 13자리 다 써. 그리고 사진관 가서 사진 찍고 그거 오려가지고 거기다 붙이고 그거 봉투에다 넣어서 니퍼랑 쿠셔를 가지고 직접 갔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도 그래 니퍼푸셔만 갖고 오세요. 그래서 그 사람 이제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하루 일당 주고 쓰고 이제 그러는 샵들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진도 디지털로 쉽게 찍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이력서 양식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은 라떼처럼 막 월급 10만 원 주고 부려먹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하면은 10,000원이 넘는 시대예요. 원장이 그런 기본적인 걸 지켜주길 원한다면 직원도 기본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이력서에 사진이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이력서 파일을 열었는데 사진이 없어서 혹시 사진을 안 보내셨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파일이 오류가 나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보였고 한 분은 지금 보낼게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바로 제꼈어요. 지금 보낼게요 해서 이력서를 읽어보고 싶지도 않아졌었어요. 그리고 주소를 똑바로 못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 주소가 서울시 중구 태계로 18길 24 이거면 똑같이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서울시 중구 이런 건 안 쓰고 태계로 18길 24 이렇게 써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명동 힐스테이트 몇 동 몇 호 뭐 번지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었어. 근데 같은 서울 사람이라도 정말 그 동네 사람이 아니면은 퇴계로 이래버리면 그게 어느 동네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주소 정도는 요즘 도로명 주소 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명으로 똑바로 쓰셔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맞춤법 분량. 생각보다 정말 많고 그리고 저도 맞춤법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나의 취업, 그러니까 나의 밥벌이가 결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서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는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한 번쯤은 맞춤법 검사기를 한번 돌려보는 게 좋습니다. 오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아서 예를 들기도 어렵고 실제 예를 들면 지원자분이 좀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 뭐 구인과 구직을 헷갈린다든가 구인은 사람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장 쪽에서 구인을 하는 거고 구직은 직장을 구하는 거야. 직업을 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직업을 구하는 사람이 구직 활동을 하는 거야. 이게 구인과 구직을 헷갈리는 사람이 진짜 많은데 이거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뭐 아니면 맞춤법도 맞춤법을 시옷받침이라 쓴다든가 아니면 뭐 빨리 나으세요 같은 그런 실수들 있잖아요. 그런 맞춤법 실수가 있으면은 자기소개서 내용이 좋아서 막 몰입을 해서 읽고 있다가도 이걸 이렇게 쓴다고 하면서 갑자기 확 깨는 거야. 그러니까 맞춤법 실수나 오타는 정말 사소하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실수지만 나의 장점을 어필을 하는데 치명적으로 방해가 되고 그리고 조금만 조심을 하면은 바로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력서에 이력이 너무 없는 경우. 이거는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제 막 고등학교 졸업했어. 그리고 이제 취업하려고 이력서 이제 처음 써봐. 이런 사람은 당연히 이력이 없겠죠. 근데 문제는 나이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30대, 40대 아니면 그 이상이야. 그런데 어디 고등학교 혹은 어디 대학교 나왔어.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뭔가 일을 한 흔적이 없다든가 아니면 이상한 공백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 결혼을 해서 경력이 단절된 분들하고는 이게 좀 결이 다르거든요. 이런 분은 제가 이번에는 아니고 예전에 남의 샵에서 실장으로 일할 때 면접을 보면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하셨어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말할 수 없는 과거가 있던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던가 아니면은 뭐 본인이 몸이 많이 아팠던가 아니면 그냥 놀았던가 보통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이유가 되더라도 이 사람을 채용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우리 샵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확신이 없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력서에 지저분한 이력이 너무 많아. 막 업종이 대중 없어.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알바하다가 애견 미용 했대. 그러다가 언제는 또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하다가 언제는 또 무슨 뭐 행사 도우미를 하다가 이제 네일 아트를 한다는 거야. 차라리 카페에서 일하다가 식당에서 알바하다가 뭐 이자카야에서 알바하다가 치킨집에서 알바하다가 이런 식으로 업계가 같이 묶이면 모르겠는데 업종이 확 바뀌는 경우에는 또 신뢰를 얻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러다가 네일아트 조금 하다가 그만두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네일샵에서 일을 했어도 경력이 짧은데 이직이 너무 또 잦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경력이 1년이에요. 근데 지금 다니고 있는 샵이 4번째 샵이야. 보통 한 샵에서 4계절을 다 겪어봐야 이 샵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 샵의 성수기는 언제고 비수기는 언제고 그게 이제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1, 2, 3월에는 이 샵, 4, 5월에는 저 샵, 6, 7, 8월에는 뭐 다른 샵 막 이런 데서 일을 했대. 그러면은 특히 초보 같은 경우는 일을 배우려고 들어갔다가 익숙해지기도 전에 그냥 못 버티고 나온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만둔 사람도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원장이 월급을 안 준다든가, 참고로 월급을 안 주거나 늦게 준다든가 하는 샵은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들어가기 전에 말을 했던 거랑 들어가고 난 다음에 조건이 다르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아 그래 억울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지는 않아요.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아 얘는 1년 동안 샵을 이렇게 옮겨 다녔네, 아유 안 되겠다 그냥 이러고 말지. 그렇게 샵을 옮겨 다녔던 분들은 또 본인의 입장을 호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내가 왜 이직이 잦았는가, 왜 한 달 만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가, 막 이거를 막 되게 구구절절하게 적으면서 자기의 장점을 어필해야 되는 자기소개서에다가 자기가 전에 다녔던 샵의 그 원장을 디스하는 내용으로 채우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라는 말을 저 참 싫어하긴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원장 입장은 안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가 되고 중립기어를 박는 거야.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 어쩔 수 없었겠네 이게 아니라 얘는 우리 샵 들어왔다가 나가면 또 이렇게 내 욕을 하고 다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물론 정말 억울하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3개월 만에 정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적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첫날 도망을 쳤었어야 됐어. 근데 바보같이 멍청하게 꾸역꾸역 1년을 넘게 버티다가 그만두게 된 경우도 있었는데, 보통 그런 샵의 특징은 내가 잘 알아보지 않았던 것 같아. 내가 막 급하니까 아무데나 들어가고 그랬었던 샵들이었어요. 어쩌다가 거지 같은 샵 들어가가지고 한 달 만에 도망쳤어. 근데 이게 한 번이면 그럴 수 있는데 들어가는 샵마다 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한 4번 연속을 그런 샵을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그 직업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그 샵 원장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초보이신데 이미 이력서가 그렇게 돼버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보는 순간 아 내 얘기네? 아 그럼 어떡해?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 일하고 계신 샵에서 월급이 밀리거나 그런 이슈가 아니라면은 버티세요. 좋은 점이 있다면 배우시고, 배우고 싶지 않은 점이 있다면 그것도 지켜봐. 그것도 지켜보면서 왜 그거를 그렇게 하는지 그걸 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해를 하든가 아니면 절대 용납이 안 된다면 난 나중에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반면교사를 삼는 거야. 그렇게 최소 1년을 넘게 버텨서 이력서를 리셋을 시키세요. 그리고 그 버티는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 실력을 키워야죠. 시술 시간은 줄이고 완성도는 높이고. 그리고 내가 이직을 할 때 자기소개서에다가 원장 흉보는 얘기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기소개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채용이 되어야 하는 이유, 나의 장점, 그런 걸로 채우세요. 물론 전에 일했던 양아치 같은 원장들 씹고 싶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채용이 되고 나서 원장님이 근데 그 샵은 왜 그만둔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때 뭐 말을 하든가 말든가. 암튼 이력서랑 자기소개서에는 그런 얘기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6번째, 셀프 네일 경력을 샵 경력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 보통 구인 광고를 낼 때는 샵 경력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이상이신 분 연락주세요 이렇게 구하잖아요. 저는 최소 1년 이상이었는데 이거는 샵 근무 경력이에요. 취미가 아니라 본업으로 샵에서 근무한 경력이지 취미로 하는 셀프 네일 경력이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 샵에서도 실제 경력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분이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지원했지? 공고를 자세히 안 보셨나? 그러면서 이력서를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셀프 네일 경력까지 합치니까 1년이 조금 넘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셀프 네일하고 샵은 세계가 달라요. 이거는 제가 셀프 네일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셀프 네일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날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시간 제한 없이 할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내 손 아니면 내 가족 손, 내 지인 손들 해줄 거잖아요. 내가 내 얼굴에 화장할 때 어떤 날은 눈썹이 좀 잘 그려지는 날이 있고 또 어떤 날은 좀 삐뚤어지는 날도 있잖아.
근데 내가 오늘 화장이 잘 되면 기분이 좋고 그러다가 화장이 좀 잘 안 먹는 날 아 오늘 잘 안 되네 뭐 이러고 말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강남에 메이크업샵을 갔어. 그래서 막 몇십만 원을 주고서는 돈을 주고 화장을 받았어. 근데 눈썹이 삐뚤어져 있어. 그럼 그때도 아 오늘 눈썹 좀 잘 안 그려지셨나 봐요 뭐 이러고 넘어갈 거야? 아니잖아.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다니까요. 아니 뭐 셀프 네일을 했는데 완성도가 높다고 쳐. 제 친구들 중에도 셀프 네일 하는 사람들 많고 그리고 심지어 샵에서 받은 것처럼 되게 잘하는 애들도 많아요. 제 친구들 중에. 그래서 내가 가끔 뭐 술 먹다가 야 뭐 손 뭐 한 거야? 샵 갔어? 그러면 아니야 내가 했어. 잘했어? 그러면서 보여주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 이거 몇 시간 걸렸냐고. 그러면 막 한 4시간 걸렸대. 그러니까 공짜지. 제가 예전에 네일샵 원장님들한테 뭐 꼼꼼하다 그러니까 시간 오래 걸린다 이런 걸로 어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꼼꼼한 거 완성도가 높은 건 당연한 거고 프로는 꼼꼼하고 빨라야 돼요. 내가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전문가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하면 시간이 걸리고 귀찮으니까 전문가를 찾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프로는 내가 하고 싶은 시술만 할 수도 없어요. 오늘은 허리가 아파. 근데 패디 손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 나는 체크 그리는 게 진짜 싫은데 올 가을에 막 체크가 유행을 해버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니까 체크를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셀프 네일과 샵 경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셀프 네일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샵에서 근무하는 거는 취미가 아니라 생업이잖아요. 셀프 네일에서는 겪을 수 없는 시간 압박 그리고 원장님 그리고 손님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집이 너무 먼데 출퇴근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경우. 저는 제가 2003년도에 명동에서 일을 할 때 집이 안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명동역에서 그 안산 중앙역까지가 1시간이 걸렸어요. 지하철로 그냥 1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역에서 우리 집까지가 또 버스로 한 20-3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출퇴근할 때 편도가 1시간 40분 그리고 왕복이 3시간이 좀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명동의 원장님한테 제가 안산에 살기는 하지만 계속 앉아서 올 수 있다. 그리고 한승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안 불편하고 힘들지 않아요 라고 저는 좀 어필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일본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처음에 이력서를 그냥 보냈을 때는 그냥 씹혔어요. 근데 두 번째로 이력서를 보낼 때는 내가 일본에 갈 때 비행기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일본에선 어디서 살 거다 이런 것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다 적었던 기억이 나요. 실제로 이번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분들 중에 서울에서 사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고요. 다 경기도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경기도 중에서도 지하철도 없는 경기도에 정말 끝자락에 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출퇴근을 어떻게 할 건지가 대책이 안 보이는 거야. 만약에 자차가 있더라도 시술 보조면은 최저시급 받고 일할 텐데 근데 그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그 경기도 끝자락에서 서울 명동까지 자차로 출퇴근을 한다는 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은 그냥 넘기게 되더라고요. 본인이 취업을 원하는 샵과 본인이 사는 곳이 가까운 게 제일 좋아요. 가까운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1시간 이상 걸리거나 1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아, 너무 멀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리에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필을 하세요. 나는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출퇴근할 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 라든가 뭐 출퇴근할 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데 아 나는 경기도인이라서 이게 아주 익숙하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어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정페이 제한. 이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열정페이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월급을 빵원을 받으면서 1년 동안 일을 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열정페이였던 적도 있고 남들보다 많이 받고 다녔던 시절도 있고 그 모든 걸 다 겪어보면서 제가 정말 열정페이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요점만 말하자면 원장님 너무 원장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경력 쌓고 싶어요. 페이 안 주셔도 돼요. 있게만 해주세요. 저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안 주셔도 돼요 라고 그 호의를 베풀 상황이 아닌데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원장 입장에서는 그 열정페이를 원하는 직원을 드리는 순간부터 마이너스입니다. 그거를 제가 이번에 직원을 채용할 준비를 하면서 그거를 제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조만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먼저 찍기는 했어요. 근데 순서상 이게 먼저인 것 같아서 지금 그 순서를 좀 바꾸게 됐죠. 아무튼 이번 영상은 네일샵 원장의 입장에서 이제 직원을 채용을 할 때 서류에서 거르게 되는 유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다 어렵지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국가에서 인정을 받은 전문직이고 초보지만 시급 10,000원 이상을 받으려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거를 꼰대라고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일을 같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고객님들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와 제 일부 고객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인구직 하시는 분들, 원장님들은 좋은 직원 만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직원분들은 좋은 샵 구하셔가지고 취뽀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